제가 정읍에 일찍 이렇게 귀향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물론 뭐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어보셨죠. 정읍이 우물정자를 쓰는 정읍이거든요. 우물정자 고으릅자를 쓰는데 그 정화수 할 때 정자가 그 우물정자죠. 정읍의 이 우물정자의 그 우물은 또 우리 고래의 사상에 의하면 북두칠성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북두칠성, 북극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정읍이다. 이런 게 정읍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또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김지하 시인이, 제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김지하의 동학을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김지하 시인이 1980년대 초에 감옥에서 나와서 생명사상으로의 대전환, 사상적 전환이 있고 난 뒤에 대설남이라는 판소리 형식의 소설을 씁니다. 거기에 정읍 이밤에 있는 보천교 얘기가 나와요. 강증산과 보천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 보천교의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정읍 시국, 떼시자를 쓰는 시국을 세우겠다고 하고 천제를 지내고 정읍 이밤을 도읍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를, 그때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 한반도의 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김지하 시인이 취재를 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면서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란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 작품을 읽고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다. 그래서 제가 정읍에 일찍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민족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사상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옴바로스, 기둥, 우주 기둥, 뭐 수미산,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읍처럼 아주 조그마한 조그마한 변방에, 작은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살아왔다는 거, 그리고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로 저한테 온 거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제가 여러 가지 활동도 했지만, 생명운동을 계속 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개벽담론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이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걸 뭐 책으로 쓰고 논문을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늘 이 질문, 우리는 왜 지금 다시 동학을 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저 스스로 질문하게 됐고, 그것을 김지하를 통해서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외래 사상에 의존할 일이 아니고 우리 사상의 표대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신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가면서, 또 다른 한편들은 이제 서학 공부도 하고 동학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한번 전체 내용을, 이제 전체 윤곽을 한번, 오늘 얘기할 윤곽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하나씩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방대하죠. 이 구성이.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공부를 할 때 또 어떤 생각을 갖다가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한 면에 이렇게 보는 게, 단번에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의
내용 전체 큰 틀이죠. 여기에는 4개의 질문이 있고 5번째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상을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를 한번 잠깐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동학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상당히 유사한 현실을 19세기 말에 조선이 겪게 됐는데 그 19세기 말에 조선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어떤 삶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것인가를 잠깐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학 얘기의 본론은 오늘은 아니고요. 김재하 시인에 의하면 동학의 개벽 운동이 3번에 걸쳐서 숨고 드러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비결서에서는 3절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3절. 꺾이는 시기가 있는데, 시련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 시련 속에는 위기도 있지만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드러나는 이런 게 이제 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처음 왜 다시 한국 사상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너무 선명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길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사상으로는, 기존의 문법으로는, 기존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보인다. 물론 답이 보이는 분들도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저의 생각일 수 있고, 김재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동학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증거들. 이게 지금 다 포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포스트. 이 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스트 트루스, 포스트 성장,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휴먼, 이 외에도 많은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포스트란 말이 뭔 말이냐면 뭐뭐 이후죠. 이후. 근데 지금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전환기인데 다음은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 얘기가 지금 포스트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성장 얘기를 예로 들자면 여기 포스트 성장 시대가 이렇게 온다. 이 포스트 성장에 대한 얘기 엄청 많습니다. 이미 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삶도 계속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면 언젠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 전체로 봐서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사실은 200년 동안, 30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시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점이 있잖아요.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다음은 뭐지? 이거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포스트 시대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도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가장 저는 끔찍한 거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트루, 그러니까 진리 이후의 시대, 직역을 하자면 진실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더 이상 진실이 뭐다, 진리가 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진실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붙잡고 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포스트 트루스란 말이 이미 이제 새로 만들어진 말인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렇게 딱 들어간 지가 벌써 수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얘기는 좀 더 해볼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길이 없고 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자살률 세계 2위, 출생률 거꾸로 세계 1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생명이 본능적으로, 우리도 인간도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인간이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 곳과 살지 못할 곳을 감각적으로 알아채는 거죠. 더 이상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이 이 생명체가 더 이상 이 속에서는 지속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더 이상 살지 않아.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 시스템 밖으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를 자살까지 안 하더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걸 탈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존주의.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탈존주의.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삶의 기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있고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기쁜 적이 있는가? 이 기쁨하고 행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회학자 김홍중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사회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학자 얘기를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도생과 살아남기가 이념이 된 생존주의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올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회가 공동의 가치 없이 생존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 붕괴의 신호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공동의 목표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 방향성은 없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하면 같이 움직여야 될 옆에 있는 친구가 다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는 목표 방향성이 없어요. 생존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사회 붕괴의 신호라는 거예요. 생존이 이념이 됐을 때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학자의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의 이면에는 서구적 근대화를 향한 개화 좌파, 개화 우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위정척사파, 우리의 것을 지켜서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견해와 입장과 아니다. 밖에서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밖에 과학기술을 가져와서 밖에 있는 이념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살 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개화파가 싸웠는데 120년, 150년 전에 척사파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개화파만 남은 거예요. 서구의 견해를 가진 사람만. 그중에서도 이제는 또 그 서구의 이념을 가져왔는데 그게 둘로 나눠졌어. 하나는 사회주의, 하나는 자유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다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좌파, 우파도 다 프랑스에서 좌석 배치에서 온 말이잖아요.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 논의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논리, 이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한때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났어야 되고 산업을 발전시켰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방식이든 사회주의 방식이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유의미하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질문이 이런 방향성이 이런 이념적 정체성이 여전히 유의미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지아 시인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 사상을 통해서 차원 변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 좌파냐 우파냐 중에서 하나를 옵션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너머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말에 조선 19세기에 여기 성리학에 노론이 더 훌륭해, 소론이 훌륭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의를 넘어서려고 했던 게 개화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넘어선 건 좋았어요. 넘어선 건 좋았는데 넘어서서 개와 좌파와 우파가 갈라지고 여기서 우리는 또 100년 이상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싸움의 성취는 있지만 이제는 그 차원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김재하 시인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죠. 김재하 시인은 이렇게 뭐 예단을 합니다. 아주 뭐 단호하게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우리 안에 있다. 물론 김재하 시인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죠. 답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굵은 글씨만 한번 볼까요? 지금은 빅하우스의 시대, 저 대혼돈의 시대인데 유럽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동양의 귀를 기울이더라. 유럽 지식인들은 동양의 불교, 노장 사상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더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스트 턴이라고 합니다. 동풍, 뭐 동양 쪽으로 돌아오기 이러고 있죠. 동양으로 돌아오기.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은 동양에 뭐가 답이 있다고 하면 중국에 뭐가 있는 거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하 시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이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다. 유럽도 중국도 그것이 있는 듯 하지만 없다. 중국의 경우 그것의 가능성들을 산채로 죽였기 때문이다. 자, 이건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죠. 있기는 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다. 한국에는 그것이 없는 듯 하지만 있다. 더욱이 살아있다. 이게 김재하 시인의 감각입니다. 촉인 거, 촉이 있는 거죠. 그게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찾아보자. 혹시 아닐지 모르겠어요. 가봤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여기 그림을 다른 그림들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여기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선 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피크 코리아, 두 번째는 문명의 위기, 문명의 종말. 이거는 이제 한국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세계적인 문제, 문명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사 전체의 문제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세 번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축소되는 세계라는 책은 한번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이 축소되는 세계가 올해 1월 달에 한국에 출간이 됐는데 여기에 부제를 한번 보세요.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학,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아주 치밀하게 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패권 국가라서 달러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이지만 일본, 유럽 할 거 없이 다 지금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 1, 2% 극저성장 들어간 지가 벌써 20, 30년입니다. 억지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구 감소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구 인구 줄고 있잖아요. 경제성장 지지 뒷받침 의문스럽잖아요. 그걸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뭐 한국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피크 코리아라는 건 뭐냐? 여기 지금 웅쿠타드라는 유엔에 있는 기구인데 유엔 무역개발기구라는 데서 2021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유엔에서. 그 전에는 개발도상국가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개발국가, 도상국가 중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국민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피크 코리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언론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한국을 이제 미운 거예요. 한국이 얄미운 거예요. 이미 한국이 일본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의미에서 피크 코리아를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이제 정점이야.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에 넣어놓은 것처럼 언론사나 시사 용어를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도 다 피크 코리아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 개념으로 세상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생겨지는 한계점에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높이 갈 수 없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보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등산을 할 때도 봉우리가 딱 하나라면 피크하고 정상에 올랐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산이 그렇지 않잖아요. 산맥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 봉우리를 오르면 다시 내리막이 있고 다시 다른 봉우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또 분기점이 생기잖아요. 저는 피크 코리아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분기점에 서 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기점으로 보자. 제가 그림을 하나 갖다 놨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아까 포스트 얘기했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피크 코리아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얘기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명 얘기를 합니다. 이 문명이라는 거는 주로는 근대 산업 문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산업 문명을 얘기할까요? 산업 문명의 토대가 됐던 생태적 기반이 파국적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가까운 예는 대구 사과죠. 저도 어려서부터 사과하면 대구였는데 대구에 사과 농사 안 되잖아요. 북방 한계선을 지금 이제 휴전선도 넘어갔대요. 휴전선에서도 농사가 안 된대. 사과 농사가 안 된대. 그럼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사의 영역이 분야가 다 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저 이북에 가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 되지만 경계선이 있잖아요.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 과거 같으면 기후 난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과가 아니고 쌀이었다. 그럼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난화 때문에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걸 기후 난민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십 번의 기후 난민이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지금 중동 지역,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경이 모호하고 국경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식량이 공급이 안 되면 국경을 넘어가 버려요. 그것을 지금 활활 타고 있는 이 지구 모습을 이제 이미지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파국, 생태 파국, 너무 끔찍하지만 그렇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5도시 티핑 포인트 이런 얘기들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겹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상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도, 대구도, 정읍도. 그게 더 극단화됐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문명적 시스템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근대사회의 문명적 생활과 관련된 문명적 시스템이 뭐냐면 수도, 화장실,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거를 이게 장애가 받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 부족 국가가 이미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이고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저도 뉴스로 대구와 구미 사이에 물 문제 뉴스로 가끔씩 봅니다. 만약에 저도 정읍에 살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물 공급이 당장에 끊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우리 문명의 붕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물 공급이, 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삶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예들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문명의 붕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명의 위기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다. 근대 산업 문명의 종말이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종말이 온다는 건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현재 있는 시스템, 아까 아파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주거 시스템이 있어요. 수도 공급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문명의 종말이에요. 문명의 붕괴. 사회학적으로는 그거를 시스템의 종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종식. 자, 세 번째는 더 어마어마하게 이 사태를 보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류세 담론이 있습니다. 인류세 담론. 인류세라는 거는 홀로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로세는 지질학적 시대 구분의 개념입니다. 지질학적 시대 구분이란 10,000년 전에 기후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문명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상학적 조건이 만들어진 게 10,000년 전이라고 해요. 10,000년 전. 그걸 홀로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 200년 전부터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기후가 조금씩 올라가더니 평균 기온이 올라가더니 최근에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갔죠. 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화석 연료들을 채취하고 채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간이 지질학적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향을 미쳐서 지질학적인 구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게 인류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탄소가 있지만, 탄소 배출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핵의 문제가 있습니다. 45년도에 일본에 핵폭탄이 2개가 터지면서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핵 실험을 하면서 그 반감기가 수만 년 된다는 핵들이 우리 지구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로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몇 년 전에 개봉을 했는데요.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잖아요. 만화 영화를 잘 만들고 한국에서 몇백만 명씩 봅니다. 만들면. 저도 물론 봤죠. 근데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재난 영화예요. 일본이 재난 사회. 아시지? 대지진. 그리고 대지진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핵발전소의 오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재난 사회를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재난 영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젊은 감각의 재난 영화입니다. 젊은 소녀의 감각의 재난 영화입니다. 거기에 주제가가 있는데 그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를 보면 주제가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의미에 의미를 붙는 일본 청년들. 그러니까 지금 재난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 가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희 어머님께서도 최근에 지금 중환자실에 열흘 동안 누워 계시다가 다시 또 집에 모시고 왔는데 다시 또 지금 입원을 한 상태인데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살았던 사고했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 재난 상황에서 의미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가사에 나와요. 의미를 넘고 얼마나 넘고 넘어야 우리는 그곳에 달할 수 있을까? 너무 허무주의적이죠. 어리석음이라도 좋아, 추함이라도 좋아. 그리고 이 소년 소녀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생명의 안전이죠. 평화로운 관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참 저는 재밌게 들리는데요. 올바름의 저 너머에서 너와 살아가고 싶어. 올바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A가 올바르다, B가 올바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 A가 올바르다, B 올바르다 이런 얘기가 허무한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르던 거 맞아? 그리고 정말 생명의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당신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줬어? 아니면 함께 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 아까 제가 포스트 트루스 얘기했잖아요. 진실 이후의 시대, 진리 이후의 시대. 이게 그냥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감수성에 그대로 배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대학교 1, 2학년들 가르치잖아요. 상당히 비슷해요. 감각이. 이런 감각이. 꼭 똑같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류사적 대전환기를 얘기를 하고 이와 관련된 문명 전환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브리노 라투르라는 학자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계속 근대화로 갈 거냐, 계속 산업화로 갈 거냐, 아니면 생태화로 갈 거냐. 이거 선택지에 우리 분기점에 있다. 이 코스모폴리티스라는 거는 직역을 하면 우주 정치인데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인간이 아닌 존재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착각하시지만 인간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비인간 존재들이 같이 모여 있죠. 제가 마이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고 이 의자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못하지만 의자의 쿠션이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있죠. 여기에는 묘한 공기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게더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게더링이 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팅도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새는 미팅이란 말 안 쓰고 게더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왜 게더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냐? 미팅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해. 게더링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닌 인간, 비인간 존재 모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여기 지금 게더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 여기 여러분들 40, 50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 칠판이 있고 저의 안경이 있고 의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공기의 탁함과 깨끗함, 이 밀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코스모폴리틱스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하고 함께 이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새롭게. 라는 주장이 상당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기축시대라는 거는 2500년 전에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죠. 불교 어쩌고 2500년대 문명이 생겨나갔을 때 새로운 축이 만들어졌다. 기축시대, 축의 전환이 있었다. 기존의 주술적 시대에서 새로운 이성의 시대, 이성의 빛이 생겨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2500년 지나서 그거 다 이제는 힘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실제 작동이 잘 안 된다. 제2의 축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난세에는 난세의 사상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전환기에는 전환의 사상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사상을 서유럽 사람들도 많이 제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코스모폴리틱스 등등등등 인류세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에게 이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19세기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이야기인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개화파와 척사파 이런 관점에 두 가지 점에서 다르게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생민이라는 말 있잖아요. 생민이라는 말은 실제로 두어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그냥 살아있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들이 생민이에요. 이 생민의 관점에서 정부 양반들, 뭐 성리학자들, 왕 이런 사람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 관점이 아니라 생민의 관점에서 19세기는 어땠는가? 그거는 바로 생명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세기 때 생민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몸뚱아리, 살아있는 생명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 생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상화된 굶주림이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이제 가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굶주림. 두 번째는 역병입니다. 역병. 그 당시에는 콜레라가 그렇게 수질성 전염병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병이 돌고 나면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학에서도 중요한 게 장생이라는 개념인데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동학에 입도를 하면 오래 살 수 있어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저도 잘 역사를 제가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게 어디냐면 1860년도에 베이징이 함락되는 청나라의 수도가 2차 아편전쟁 때 베이징이 함락이 됩니다. 베이징이 함락이 돼가지고 되는데 이게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팔리교라는 다리래요. 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청나라가 져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되죠. 이때 서구가 이제 청나라를 종이 호랑이로 취급을 하게 됐고 이 이후로는 완전히 서구의 열강들에서 갈갈이 찢겨지는 신세가 됐죠. 이게 당시에 조선의 중국을 모시고 있었던 중화 사상에 젖어 있었던 양반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던 백성들은 더 충격이었어요. 그게 너무 이 서구 열강의 침략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백성들한테는 더 이상 내가 몸을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몸을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비결서들이 그런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 피난을 하는 거죠. 십승지를 찾아다니고 궁궁천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19세기의 형편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세계 이런 이제 위정척사의 길과 개화의 길이 있었죠.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아마 앞에서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화파와 개화의 길과 척사의 길만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나 아니다. 그리고 땡땡땡 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뭐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 이런 겁니다. 뭐가 있었냐? 개벽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개벽파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개벽파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2019년도인가 이렇게 나온 젊은 소장 학자들이 40대, 그 당시에 40대 초반 이런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백성들이 생민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서서 살 길이 찾을 데가 없으니까 궁궁천 십승지를 찾아서 다녔는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괴화파와 척사파만 배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벽파가 있었다. 개벽운동이 있었다. 19세기 말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아까 얘기했던 대전환기에, 대혼돈기에 서 있는 우리 전 세계가 이 문명이 개벽적인 전망을 가지려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자료에 제가 쓴 글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세기 조선의 제3의 길은 개벽의 길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제3의 길은 개화파와 척사파의 사이에 있는 길이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개화파와 척사파 사이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 우리 좌파, 우파 하면 중도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간파.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벽파는, 개벽운동의 길은 좌파, 개화와 척사를 넘어서는 길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다. 이들은 개화파와 척사파에 빗대어 개벽파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사상과 논리, 우리 사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상과 논리가 있었고 세력이 있었다. 동학이 있었고 정역을 따르는 그 세력이, 후천개벽 운동의 세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개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데만 보더라도 동학, 정역, 정산, 원물교는 공식적으로 개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이 집단들이, 이 세력들이 개벽파라고 하기에 충분한 거죠. 이 후천개벽의 열망을 강력하게 실천했다. 이런 사람, 이쪽은, 이런 그룹들은 그것은 이를테면 중화 문명과 서구 문명을 동시에 넘어서려는 것이었다. 중화 문명 척사, 서구 문명 개화, 이거를 동시에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동학은 다시 개벽을 얘기합니다.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이 경주에서 태어나고 활동을 하셨던 이 수훈 최재우 선생님, 대구에서 돌아가셨던 수훈 최재우 선생님은 다시 개벽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벽이 한 번 됐어요. 천지 개벽이 한 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다시 개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개벽입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후천 개벽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결서 정감록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역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 개벽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강증사는 후천 개벽 운동을 했지만 음개벽이라는 말도 씁니다. 음개벽이라는 건 뭐냐면 양개벽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양개벽은 뭐냐? 남성적인 거, 생물학적 남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성적인 거, 가부장적인 거, 수직적인 거, 이게 음의 양의 질서라고 한다면, 양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거, 여성적인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을 음의 성질이다, 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음개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에 강증산이라는 사람도 정읍 출신이거든요.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고씨 부인의 나중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천직굿이라는 걸 합니다. 스스로 누워서 눕고는 부인에게 내 배 위에 올라타라. 그리고 호령을 해라. 야, 이제 양의 시대는 가고 음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걸 막 주장을 해라. 호령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죠. 퍼포먼스를. 상징적으로. 그래서 음개벽을 얘기를 합니다. 요점은 어쨌든 뭐 음개벽이든 후천개벽이든 다시개벽이든 또 원불교에서는 물질이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도를 했잖아요. 이게 다 개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개벽 사상이고 개벽의 세력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동학은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도 체계적이고 세력도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실제로 1894년 갑오년의 동학농민혁명으로 3.1운동으로 그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동학입니다. 그러니까 개벽운동, 19세기 말에 개벽파 운동, 개벽운동의 핵심은 동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기 1863년도에
최재우의 동학 포교 당시니까 경주 인근 이쪽일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863년에 1860년대 깨달음 체험을 하고 하느님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고 64년에 돌아가시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조직을 만듭니다. 접이라는 조직을. 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양반이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어떤 상태였느냐. 그 공동체는, 그 접은 귀천과 등위를 차별하지 않으니 백정과 술장사들이 모이고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포교소를 설치하니 호라비 과부들이 모이고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돈과 재물이 없는 사람이 서로 도우니 궁핍한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게 양반들이 기록해요. 수운을 단죄해서 좌도난정이라고 해서 이제 목을 효수로 하잖아요. 단죄해서 고발을 한 그 양반들이 수운이 만든 공동체를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백정이라면, 내가 백정이라면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아니라 일반 상민들도 상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말을 섞을 수가 없었어. 밥을 같이 먹는 거 이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 공동체에 갔더니, 저 접이라는 동학 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 갔더니 양반이 백정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해. 밥을 먹어. 존대를 해줘. 어서 오시라고.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밥을 해줘. 먹을 거를 줘. 그리고 이 백정이, 이 과부가, 이 어린이가 어린이를 한울림으로 대우를 해줘.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평생토록 인간다운 대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인간다운 대접을 내가 받은 거, 실제로 말로가 아니고. 그 체험, 그 순간의 그 체험이 저는 30년 후에 동학농민혁명의 농민군으로 나서도록,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싸우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험이.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름이 요섭인데 아버님이 목회자세요. 목사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요섭입니다. 한자로 원래는 요셉인데 한자로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요섭이 됐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금 압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어떤 상태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심령 대부흥회를 하고 같이 성령을 받아서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다 형제 자매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의 경계가 너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저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동학의 1863년에 동학의 백정들, 노비들, 상민들이 그걸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천국이죠. 천국. 근데 나중에 이 공동체가 수행을 하면서 종교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정치 공동체가 됩니다. 생활 공동체이면서 수행 공동체이면서 정치 공동체의 역할을 했던 게 동학의 접이다. 이 공동체가 나중에 1919년 3.1운동의 힘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비결서에서 계속 묻고 있고 찾고 있던 궁궁천, 십승지는 어디에 있었느냐? 수훈 선생이 우리에게 준 깨달음은 뭐냐? 접이라는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궁궁천이 있다. 어디 속리산 깊은 산골에 있거나 계룡산 어디 산골에 있는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저는 수훈 선생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실제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교훈이라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김제원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김제원평이라는 동네에 여기 집 한 채가 있잖아요. 이게 동학농민혁명 원평 집강소라고 안 보이죠? 원평 집강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평 출신의 백정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전라도에 51개인가 되는 집강소가 만들어지잖아요. 민중자치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치구가 만들어졌을 때 사무실로 쓰시오 하고 자기가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기부를 한 거예요. 거기가 이 사무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집강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백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천국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하나의 인격으로 모셔주는 그걸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인여천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때의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동학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 동학은 삼절운이다 이런 얘기를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꺾어진다. 시련이 올 거다 3번. 근데 그게 정감록에나 이런 데도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3번의 꺾어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꺾어짐은 아까 그런 공동체를 수훈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1년, 2년 동안. 그런데 아시다시피 1864년에 처형이 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훈 선생만 처형당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적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도인들이 다 뿔뿔이 다 감옥으로 투옥이 되고 다 뿔뿔이 해태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첫 번째 꺾어짐입니다. 두 번째 꺾어짐은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을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조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체를 만듭니다. 공부하는 공동체, 생활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걸 전국에 다니면서 해요. 처음에는 여기 경상북도로 갔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나중에 충청도로 갔다가 전라도 정읍까지 옵니다. 정읍에 온 기록이 있습니다. 부안에 옵니다. 익산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조직들을 만들어옵니다. 그때 아마 수십만의 그런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저는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을 입어서 당시에 호남에 있는 전봉준 접주를 대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이 가보년에 일어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금치 전투에서의 큰 패배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몰살이 당하잖아요. 또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그게 두 번째 꺾어짐입니다. 그리고 꺾어짐 있고 나서 계속 또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 다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의암 손병희 선생인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게 또 꺾어져서 3.1운동 이후에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왕 사진 나온 김에 여기 세 분의 이 천도교, 지금은 천도교라고 하지만 어쨌든 천도교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세 분의 이제 지도자들이고 교조, 1대 교조, 2대 교조 이렇게 되죠. 수훈, 최재우, 해월, 최시영 다 경주 분들이죠. 의암, 손병 이렇게 이 세 분의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이라는 지도자와 이 세 분은 성격이 좀 다르죠. 이 전봉준은 정치적인 지도자이죠. 1894년의 정치적 지도자. 자, 첫 번째 얘기를 이 숨음과 드러남을 잠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정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초딩 때부터 70년대 때부터 동학제라는 축제를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치적인 이런 걸 좀 떠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동학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동학을 복권한 가장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동학의 복권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 뭐 수십 년 늦춰졌을 거예요. 1963년도에 처음으로, 그 전에는 다 동학난이었거든요. 동학난이었는데 처음으로 동학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국가가 만든 조형물, 최초의 조형물, 민간이랑 함께 만든 최초의 조형물이 정읍 황토현에 있습니다. 1963년도에 만들어진. 그게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천도교를 살려가지고 천도교 수훈회관 짓고 파고다공원에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세우고, 여기 뭡니까 경주에 용담 성지 만들고, 이런 거 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가 1892년에 뭐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교조신원운동을 할 때 접주였다고 합니다. 그 경북 성주의 접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만들고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본법을 만들 때, 법률을 만들 때 유족 신청을 했었어요. 기사 보시면 나와요. 유족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삼천포로 갔는데, 어쨌든 근데 정읍 사람들은, 전라북도 사람들은 1894년 가보년에 동학혁명만 강조해. 근데 세상의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성취, 공부의 성취든 사업의 성취든 간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있잖아요.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1894년 가보농민 혁명이 일어나기 전 30년, 이 30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30년의 조직화를 해낸 것이,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낸 존재가 바로 해월 최시영입니다. 해월 최시영의 30년이 있었기 때문에 1894년에 동학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숨은 역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라도에서는 1894년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조금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나간 30년, 보이지 않는 30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1894년에 다 패퇴를 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향하소리 설법이라는 걸 하고, 갑진교화 운동을 하고, 천도교로 현도를 합니다. 천도교로 이름을, 근대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천도교로 만듭니다. 1905년도에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런 작업들을 쭉 해나가면서 이게 3.1운동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30년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3.1운동이 아니고 가보농민 전쟁이 아니고 혁명이 아니고 그 30년 전, 30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세월이죠.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이죠. 그래서 두 번째에 3.1운동의 이 빛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세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얘기가 하나가 이겁니다. 이 봉황각 이야기입니다.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 3.1운동도 33인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뭐 이 선언문 써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된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 기간이 아주 치밀한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기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간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봉황각이라는 게 서울 도봉구에 가면 있는데요. 이 집인데, 손병희 선생이 1912년부터 명목은 동학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49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 기수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483명을 했대요. 근데 명목은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3.1운동의 조직적 토대가 될 만한 그런 전국의 지도자들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전국의 지도자 중에서는 정읍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전라도에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대구에서 올라가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게 자라나가지고 3.1운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물밑에서 다 했던 게 손병희와
손병희 선생과 당시의 천도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숨음과 드러남. 그런데 그 뒤로도 천도교는 신문화운동이 1920년대 신문화운동, 1920년대에 협동운동, 천도교 협동운동, 그다음에 신간의 운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고 지하 당도 만듭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북한에서 북쪽에서 시도했던 3.1 재연운동이 실패를 하고 남쪽으로 많이 동학이 내려오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1950년도에 한국전쟁 6.25가 터지면서 동학하던 북쪽에서는 동학하는 사람들 다 핍박당하고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력도 다 잃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이후로는 거의 암흑기다. 이제 김재하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동학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었고, 동학이 한국전쟁 이후에 동학난이었고, 동학난을 혁명으로 바꾼 정치적인 복권이 일부 이루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자들,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동학이 현대적으로 부활을 한 거는 1980년대 초반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이 시작되면서입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동학의 세 번째 드러남이 가시화되는 거는 한국생명운동이 원주에서 태동에서 한살림이라는 데를 만들고, 한살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한살림 오래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대구에도 매장이 몇 개 있죠. 예,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봐가지고 여기 근처에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이 한살림이 생명운동을 표방하고 생명운동을 먹을거리를 통해서, 밥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198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한살림 조합원이 100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지금 30년, 19세기 말에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하에서 지하로 사람들을 조직을 했어요. 지금 한살림은 먹을거리를 매개로 해가지고 조합원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썩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동학의 부활이다. 동학의 세 번째 드러남의 징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살림이라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 새로운 세 번째의 드러남의 조짐이고, 그것이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막 요새 여러저런 김용옥, 송옥은, 백낙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동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많이 했거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소정학자들이 동학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 학숙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고, 결정적인 거는 이 한살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상입니다. 사상. 한살림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사상, 동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재발명한 게 바로 김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재발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해석이 아니고 재발명이다. 새로 만들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김지하의 생명사상 그 자체가 세 번째 드러남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동학의 이야기고, 동학을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이 동학이 19세기의 동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그림 보시잖아요. 아까 피크 코리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다 우리 인정하는 거죠. 다 받아들이고 우리 애들도 좋아합니다.
저희 애들도 다 이제 다 성장을 했지만 스스로 이 감각이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에요. 선진국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층 둘째 딸은 뭐 유학 가 있고 첫째 딸도 지금 유학 준비하고 있고 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머물지 않아.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한류, K-팝이 문제가 아니라 한 문화가 있고 여기 외국인들이 다 I love you K-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거냐, 이 밑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데 김지아 시인은 이미 우리 안에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운이나 기세나 마음의 역동성이 한류를 만들어냈다. K-팝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K 드라마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광경일까요? 월드컵. 네, 맞습니다. 월드컵에 대한민국 했던 그 엇박의 그 리듬, 새로운 리듬감.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 그 엇박이 이제 혼돈적 질서라는 혼돈적 질서의 미학이라는 아주 어려운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엇박의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엇박의 감각이 국민 전체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게 내 몸 안에 유전자처럼 각인되어 있다. 이게 폭발되어졌고 이 폭발이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져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김지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핵심적인 메시지 엇박의 감각과 엇박의 논리 이것을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이 말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궁울이 문명을 바꾼다. 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궁울회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궁울이 문명을 돌이킨다 이런 뜻인데 이 얘기를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하셨어요. 이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궁울이 문명을 바꾼다. 궁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엇박의 사상, 엇박의 논리입니다. 그 기운의 논리입니다. 궁울을 마음의 역동, 마음의 역동성, 마음의 움직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지아 씨는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세 번째 드러남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런데 이 세 번째 드러남은 한류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칭해서 세 번째 드러남을 문화대혁명, 전 지구적인 문화대혁명이라고 본다 하는 게 김지아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드러남은 다분히 미학의 얼굴을 하고 올 것이다. 자, 정치학의 얼굴이나 경제학의 얼굴이 아니고 미학의 얼굴이 할 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을 동반한 흥의 미학. 흥 아시죠? 흥, 감흥.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역동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역동이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로 나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진국이 되게 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 흥비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이 흥비는 좀 어려우니까 이 흥비는 이제 이것도 용담유사에 나오는 수분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화, 감성, 상상력이 세 세대의 거대한 차원 변화, 후천개벽의 특징적 주동력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한류다. 한류의 저 앞날에 드디어 세 번째 드러남인 삼은사면의 대문예 부흥, 문화 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김지아 선생님의 예언 같은 예언 아닌 예언입니다. 한류에 대한 얘기고 한류에 대한 예언의 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때 아마도 남한의 한을 밑에 거드리는 흥의 미학과 북한의 흥취론이 서로 만나서 이 미학의 얼굴로 남북이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만사지요. 만사지라는 것은 만사를 만 가지 일을 이런 뜻이고 직역을 하면 그것이 생명적 차원의 지화,
지극한 어떤 포인트. 만년의 진화 나무에 천떨기꽃이 피는 대개벽일 것이다. 자, 만년의 진화 나무에 천떨기꽃, 여기 천떨기꽃이 하나의 꽃이 크게 핀 게 아니고 하나의 큰 꽃이 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하나로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꽃이 되어서 개화할 때, 그때가 바로 대개벽의 때이다, 이런 얘기고, 그때 흰그늘이 또 하나의 고구려를, 또 새 세계를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고, 이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다음 주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좀, 어려운 공부를 좀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결론, 김재환 선생님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의미심장한 이 한류 문화 대혁명의 이 예언 아닌 예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